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어제 치러진 4곳의 구청장 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텃밭을 지키며 2대2로 비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승리한 건데 접전이라던 금정에서 압승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하루 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날 예정인데도 강하게 나오는 건 선거 기간 동안 체득한 민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진영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두고 볼 일인데요.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민심은 두려운 존재라고 운을 띄운 한 대표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3가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김 여사 관련 악재에도 텃밭을 지켜낸 한 대표가 향후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명씨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던 자들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실을 향한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재보선 결과에 대해선 부족이란 말을 꺼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대 요구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기 전까진 갈등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공 드라이브를 건 한 대표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는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한동훈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보선 결과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만큼 당정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부산에선 현 정부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작심 비판에 나선 한 대표를 대통령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긴장감 조장보단 독대 준비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당대표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고 만남을 닷새 정도 남겨두고 굳이 공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독재를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른바 여사 라인의 존재부터 부정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인사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한 공적 관리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영광과 곡성 군수 선거에서 이기면 본전, 지면 큰 타격이었죠. 그런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을 꺾었습니다. 다만 여권발 악재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것, 적잖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사수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선택을 존중한다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뜻을 잘 새기길 기대한다며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보들 다 선전했고 전통적으로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영광과 곡성 모두 승리하면서 당내 장악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후보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이걸 강조해라. 그 씨알이 먹히더라. 다만 부산 금정에서 제2의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조국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까지 하고도 패하면서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월세살이까지 하며 총력전을 펼친 조국 혁신당은 진보당에게까지 밀리며 야권 내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실감했다면서도 향후 선거에서 계속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보면 여야 모두 무난한 성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가져올 영향 적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선거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꺼내든 3대 요구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한 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다소 민감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내용 대부분은 선거 때 밝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표현도 더 단호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대외 활동 중단으로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시급하고 또 과감하게라면서 주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건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필요한 절차 뭘 말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 말을 일단 아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창원지검이 맡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협조가 될 수 있겠고요. 의혹에 대한 소상한 해명도 방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 금정이 원래 여당의 텃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겼다고 이 정도로 쇄신 요구를 하고 강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아마 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온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부산 민심 역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지원 유세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한 대표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 한 대표는 여권 쇄신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초로 예정이 돼 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판을 깨려고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분명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더 지켜보겠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한 대표 역시 어느 정도 수위 조설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죠. 호남 사수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박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다소 진지했죠. 이 여권의 악재가 쏟아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이른바 2차 정권 심판 성격으로 규정을 하면서 총력전에 나섰었는데 그에 비하면 부산과 인천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 부산 금정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실제 투표 결과는 22%포인트 차이를 보였고요. 이거는 지난 총선 당시 14%포인트보다도 오히려 더 커진 수치입니다. 특히 텃밭인 전남 영광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이 예상보다 약진하면서 민주당이 자존심을 구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호남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내줬더라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텃밭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네, 숫자로는 2대2입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그 깊이는 좀 달랐던 걸로 보이는군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동안은 뭘 했는지, 불신을 자초한 건 아닌지 먼저 안혜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다고 변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고발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뒤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됐고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 만큼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가 조작 일당이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사실을 알린 적 없다, 모르니까 계좌를 맡긴 것이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처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검찰 내부 레드팀 회의에서도 기소 의견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계좌만 이용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주요 근거는 이른바 주가 조작 주포 2명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김 여사를 지칭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황병준 기자가 이어서 또 보도합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주가 조작범들이 1년여간 나눈 핸드폰 대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1차 조작 주포 이모 씨와 2차 주포 김모 씨 간 대화입니다. 걔는 아는 게 없다.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김 여사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상황을 공유하다 나온 말인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결정적 근거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기존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거래가 12건 있었지만 이 역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구대로 사고 판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이 부족한 반면 손 씨는 전문 투자자인데다 주포인 김 씨로부터 주가 관리 사실을 듣는 등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검찰의 발표 형식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관례대로 서면 브리핑만 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오늘 서울중앙지검 조상훈 4차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4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서 1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하고 질문도 2시간 반 가까이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따가운 여론을 그만큼 의식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검찰은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김 여사를 기소할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네, 오늘 검찰이 배포한 11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할 만한 지식도 없고 공모를 했거나 인식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선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4년 6개월 동안 무슨 수사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적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 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이 4주면 해결할 사건을 4년 반이나 끌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봐도 검찰이 마지막으로 확보한 물리적 증거는 이미 3년 전에 이뤄진 주포 간의 대화였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대로 김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인데요. 그 이후 검찰이 한 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정도입니다.
자,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일 거고,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빨리 처분하든지 어쨌든지 뭐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검찰이 끌었습니까? 네, 본래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표적 친문 검사로 통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도 끝내 기소할 만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장소와 방식을 놓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간단한 수사를 질질 끌어서 국가적으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습관처럼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의혹 등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은폐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직무를 유기한 검사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냐는 질문은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미애 의원 등 50여 명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대통령과 배우자 등의 혐의는 퇴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포함된 7개 수사 대상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6개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칼을 뽑으라며 처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뒷돈으로 충당하는 듯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뒷돈 댄 사람들, 공천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 모 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오늘부터 돌려야죠. 네.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줘서 네네. 어디 공표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사만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이어 명 씨는 사전투표 참여 의향과 지지 후보, 지지 정당 등 3가지만 물으라며 여론조사 항목도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 네네. 3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죠. 특히 명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3명한테 받으라고도 지시하는데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들은 당시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경북과 경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 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수천 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은 오늘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통 검사를 파견받아 이 녹취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북한은 남북 육로 폭파를 하루 늦게 보도하면서 헌법 개정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했고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주체 연호 사용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인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는 물론 철길까지 완전 폐쇄했다며 사진 3장을 공개했는데 그중 동해선 사진은 우리 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 도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열흘 전 헌법 개정 당시 남북관계 조항 포함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셈입니다. 북의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주입 학습시켜온 내용들인데 이 충격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공개하거나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주체 연호 사용을 지난 12일부터 중단했습니다. 통일을 중시한 선대 흔적을 지우고 김정은 독자 우상파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남북 간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을 나흘째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위협이죠.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4년 전 실제 포격을 당한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 강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평도 망양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강령군입니다. 불과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에 해안포 포문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포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연평도 인근 갈도와 대수압도에서도 개방된 포문이 포착됩니다. 벌써 나흘째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의 포문 10여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도 폭파한 북한이 포문까지 열어놓자 14년 전 실제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폭격을 해갖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떨었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꽃게잡이 제철을 맞아 조업이 한창인 어민들도 지난 5월과 같은 GPS 교란 공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자원도 많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선수분들 힘들어하는데 또다시 뭔가가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군 당국은 북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킵니다. 평상시에 즉각되기보다 어떤 감시관측이라든가 도발했을 적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강을 했고 인천시는 접경 지역 대피소를 점검하고 비상식량을 비치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회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하지만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서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나왔지만 법정에서도 반박은 이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증언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내가 압박한다고 압박당할 뿐이겠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뱀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한지윤입니다. 접촉사고를 수습하려고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두운 시골 마을, 차 한 대가 언덕을 내려가 도로로 좌회전하던 순간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납니다. 1분여 후 달려오는 차량 불빛에 사고가 난 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앞선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 2대와 운전자를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덮친 겁니다. 사고 이후에 운전자 내려가지고 차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에 말은 이제 화물차가 못 보고 지금 차하고 운전자를 충격한 거죠. 앞선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50m가 넘는 타이어 자국이 나 있고 이렇게 도로 표지판도 쓰러지며 뽑혔습니다. 무슨 폭염 터지듯이 크게 소리가 나면서 문짝을 치니까 그때 나와갖고 저 전지주 밑에 가서 앉아있더라고.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물생심이라지만 도둑을 잡으려 했더니 도둑이 돼버린 건데 경찰은 압수품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A모 경사는 2년 전 검사가 가져오라 했다며 허위로 환부 지시를 꾸며낸 뒤 압수물 창고에서 현금을 빼냈습니다. 자신이 수사한 전화금융 사기에서 압수한 돈이었는데 금액이 억대에 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킬 것을 염려해 돌려놓으려던 과정에 범행이 발각됐고 횡령 혐의로 어제 저녁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경찰관 압수물 횡령 사건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지난 14일 체포된 강남서 정모 경사는 불법 도박 사건 압수 현금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모 경사는 다름 아닌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 어디에 사용했나요? 범행 적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압수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50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고 불법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업주가 운영한 번식장에는 사체가 방치되고 배설물도 쌓여 있었는데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을 상대로 벌인 일이라지만 위생 상태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개들은 걷지 못하거나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개 번식장입니다. 좁은 철장 안에 여러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고 철장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애들이 다 걷는데 불편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 정말 처참했습니다. 구조된 개들도 영양 부족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각종 피부병에 걸리거나 양쪽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위협했을 때도 눈을 감거나 하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쪽 다 시력은 없을 걸로. 동물보호단체는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반려견 등을 동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인 이곳 개 번식장은 테니스 코트 2개 정도인 500제곱미터 규모지만 발견된 개만 505마리에 달합니다. 여기서 키워진 개들은 애견샵 등에 불법 판매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불법 번식장들을 만들어서 그 소형 번식장의 허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경매장으로 출하를 하는 겁니다. 20년 넘게 번식장을 운영한 업주는 비위생적 환경을 인정하고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썼지만 3년 전부터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업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 60대 남성으로 집계돼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못다 이룬 꿈들,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모든 일들 함께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편히 안녕히 가십시오.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장례식장. 영정사진 액자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가족, 친지 등 연고자 없이 사망한 50대 남성 2명의 마지막 길을 생전 일면식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서울시가 장례를 치러주는 무연고 사망자는 3년 연속 1,000명을 웃돌며 5년 새 2배 늘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추정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난해 3,661명을 기록해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이 고독사의 80% 이상으로 이 가운데 50에서 60대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되는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전반적인 삶에서의 어떤 버팀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일 거라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미리 막기 위해 정부는 안부 확인 같은 예방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밤하늘 올려다 보셨을까요?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날도 맑아서 전국에서 관측되고 있다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 불러봅니다. 자, 신 기자, 지금 달이 잘 보이나요? 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슈퍼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는 특별 관측 행사도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늘 슈퍼문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7분에 떴습니다. 저무는 시각은 내일 오전 7시 22분입니다. 오늘 슈퍼문은 1시간쯤 전인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밝았는데 이때가 달과 지구, 태양이 정확히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달의 크기는 조금씩 변합니다. 달이 지구와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뜨고 먼 지점을 지날 때는 가장 작은 미니문이 관측됩니다. 오늘 슈퍼문은 연중 가장 작았던 미니문보다 14% 크고 30% 밝습니다. 오늘 달과 지구의 거리는 약 35만 7,400km로 지구 달 평균 거리인 38만 4,400km보다 약 2만 7,000km 더 가깝습니다. 내년 슈퍼문은 11월 5일에 뜹니다. 지금까지 과천과학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내일 낮부터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을이 언제 왔었는지도 모르게 겨울로 접어드는 느낌인데요. 올 겨울에 역대급 강추위가 올 거라는 예고까지 나오면서 벌써부터 방한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의류 코너. 역대급 늦더위에 한 달 전만 해도 여름 옷을 팔던 곳에 두툼한 오리털 패딩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한파가 좀 면에서 좀 세게 크게 온다고 하길래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늦가을인 다음 달 말부터 영하 18도를 밑도는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는 예보에 미리 겨울옷을 장만하려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한 백화점은 한 층 전체를 아예 패딩만 파는 패딩 전문관으로 세 단장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10월 첫째 주부터 아우터 상품 판매가 많이 늘었고 특히 패션 상품군 같은 경우는 판매율이 한 60% 증가하면서 겨울 의류뿐만 아니라 양털 이불과 전기장판 같은 각종 방한용품도 예년보다 일찍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초저가 니트와 바렐데이도 이달 들어 판매량이 180% 증가했습니다. 손바지도 좀 사고 원래 춥다고 그러더라고. 파카가 있기는 한 2-3개 있는데 뭘 한 개 더 살까. 가을을 미뤄대고 일찍 찾아올 올 겨울. 10월 중순의 가을 유통가는 벌써 겨울맞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늘 퇴임하면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2명을 자신들 몫으로 하겠다면서 사실상 식물헌재가 된 겁니다. 위헌이나 탄핵 같은 중요 현안은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명씩이라도 일단 추천해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법체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사에서 헌재가 위기라고 탄식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퇴임한 이영진 헌법재판관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입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습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재판관 6명 찬성이 필요한 위헌이나 탄핵 등 중대한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헌재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해서 급한 불을 끄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목 3명 중 2명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연내에 헌재의 비상 상황이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 때 광화문 빌딩 숲을 가로지른 아파치 헬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육군 주력으로 위용을 뽐냈습니다만 다른 노후 기종들은 사정이 열악합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없어서 구형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신 달았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육군의 소형 공격 헬기 500MD가 빠르게 날아와 로켓을 발사합니다. 강습 훈련에 투입된 치누크 헬기는 군용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합니다. 헬기에 장착된 항공기용 비행 기록 장치는 비행 자료와 조종실 내부 음성을 10시간 넘게 자동 기록하는데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헬기 600여 대 가운데 58%인 350여 대엔 이런 장치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500MD와 코브라, 치누크, 블랙호크 등 대체로 노후 기종들로 대신 조종사 머리 뒤편에 일반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아놓은 수준입니다. 2010년에 출시된 17만 원짜리 차량용 블랙박스로는 이렇게 물체의 형체만 간신히 보일 정도인데 대형 사고가 날 경우 이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한 대당 8천만 원으로 화재나 충격에도 버티지만 차량용 블랙박스는 방염과 방화 기능이 전무한 데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최신 제품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종사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은 노후 헬기를 대상으로 새 비행 기록 장치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화염과 충격에 약한 일반 메모리 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육군은 데이터 보존 기능을 포함한 성능 개선 사업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부자 한국에 이용당할 수 없다며 방위비 증액을 또 시사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상승세를 의식한 듯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이번엔 부유한 한국에게 더 이상은 이용만 당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연속 방위비 재협상을 언급한 건데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방송에 출연해 이민자들이 개를 잡아먹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Que estas personas se comen las mascotas de la gente. This was just reported. I was just saying what was reported. That's been reported. And eating other things.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은 해리스는 트럼프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it is clear Donald Trump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unhinged, and he is seeking unchecked power. 해리스는 친공화당 성향인 폭스뉴스에 처음으로 출연해 진행자와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Madam Vice President, more than 70% of people That is tell about turning the pollsters page on rhetoric that people are frankly exhausted of, Brett. 대선을 20일 앞두고 트럼프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는 중도 보수와 공화당 내 반트럼프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150여 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연료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퍼가려던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유조차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기름이 흐른 자국을 따라 불길이 사납게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나이지리아 지가와주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뒤 폭발해 현재까지 15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로 이어진 건 새어나오는 연료를 가져가려고 주민들이 몰린 순간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까지 동원돼 어린이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abin da ya faru mota ce ta tankan mai fetur wadda ta sami faduwa misalin karfe 11 na dare. To haka dai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부족으로 연료를 대부분 수입해 유조차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기름값이 6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When you travel around Nigeria, what you see is hunger. And when people get hunger, they get hungry, they get desperate. And I see desperation in the face of average Nigeria. People.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로 48명이 숨지는 등 유조차 참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글로써 독자와 만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선 한강 작가. 일주일간의 두문불출을 벗어난 첫 공개 석상에서 한 작가는 노벨상 수상 당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일상이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개하려 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많이 맴돈다며 남은 작가 인생에 대한 담담한 다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혼이정 재단의 혁신상을 받는 자리에서 작가 인생의 향후 계획을 밝힌 한강 작가는 이제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우승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우승까지 딱 1승만을 남겼지만 흥국생명은 내리 3세트를 내줬고 배구 여제 김연경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우승 후 은퇴를 바라는 김연경은 현역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마무리가 또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치부심한 그 다음 시즌
이번에는 챔피언 결정전 3경기에서 홀로 74득점.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또 준우승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또다시 도전이었습니다. 내년 시즌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88년생으로 은퇴가 거론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량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지난 시즌 6번 중 2번 라운드 MVP를 수상했고 여러 공격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리그 최우수 선수까지 휩쓸었습니다. 지난 6일 막을 내린 컵 대회에서도 4강 진출 실패의 아쉬웠던 팀 성적에 비해 개인 성적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외로운 에이스에겐 결국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은 개막을 3일 앞두고 아시아 쿼터 교체를 발표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는 19일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거장 루빈스탄이 88에 쇼팽을 연주합니다. 곧게 앉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유려하게 건반을 짚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야 겨우 건반을 식별할 만큼 시력을 잃었던 때입니다. 그는 머릿속 악보 수백 곡을 풀어내며 89살까지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You know, when I make music, it is so heavenly. I am in love with music.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억망잔자와 정비공이 천국을 맛보자며 여행을 떠납니다. 이집트에서 정비공이 그곳의 신화를 알려줍니다. 영혼이 저승에 가면 신들이 천국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는답니다.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먼저 세상을 뜬 정비공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Heaven lies in the mist beyond the falls. Find the joy in your life. 울음소리와 함께 빈소에서 7 할머니가 랩을 합니다. 무수이가 빠지면 내비 아니긴. 무수이가 빠지면 내비 아니긴. 87살 서무석 할머니는 7곡 할머니 랩 그룹 순이와 칠공주의 멤버였습니다. 한글을 함께 배우던 할머니들과 지난해 만들어 해외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4일까지 광화문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틀 뒤 병세가 악화해 입원했습니다. 병상 신세를 한 자릿수 90에만 지고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월 혈액암 진단과 함께 석 달이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숨겼습니다. 누르고 살았던 길을 마음껏 뿜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판정보다 반년을 더 살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치료에만 매달렸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행복의 힘입니다. 따님이 말했죠. 어머니는 천국 같은 1년을 보내셨습니다. 영어 프레젠트는 뜻이 둘, 현재와 선물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a present. 할머니는 끝까지 선물 같은 현재를 살았습니다.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가봐 좋아하는 랩을 많이 붙고 이거라. 10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는 강하게 집중되겠고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로 쏟아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 이상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 휴일 아침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